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저 장욱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 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7회 안흥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그 봉화마을에서는 추도식이 있었죠. 저희 방송에서는 직접 찾아뵙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기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요? 네, 10주기를 맞아서. 예. 저는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조문하러 갔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 제가 조문하는 모습이 YTN에 방송이 됐더라고요. 회사가 무지 싫어하더라고요. 나중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 왜요? 그때는 그랬죠. 세상 분위기가. 예. 근데 사실 그때 그 봉화마을까지 들어가는 길이 되게 멀더라고요. 그때가 엄청 더운 시기였었어요. 그때 그 명계남. 네네. 그 명계남 탤런트 예, 예, 예. 선생님께서 들어가는데 저희한테 물 한 병씩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이거 대통령님이 주시는 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들고 가서 이거 다 먹는다 그래서 다 끝까지 가서 먹고 나오는데 뭐 밥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밥까지 먹고 나올 정도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뭐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참 하여튼 그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진짜 이 5,000년 역사에 그 진짜 이 어쨌든 평등한 그 다음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진짜 한 몇 년의 노력뿐이 없었던 그 시기였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못다 하신 꿈은요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요. 하늘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청장님 같은 경우도 또 전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이제 부하셨죠.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 시절에 초기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모셨죠. 모시고 항상 이때쯤 되면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요. 사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에. 그리고 이 어른이 그때 처음 대통령 되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연이어서 이제 같이 모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제가 그 두 분들한테 사실 배운 것들이 많은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일을 하실 때도 직접 그 당시에 저는 행정관으로 같이 있었는데 직접 불러가지고 필요하실 때는 물어보시고 할 정도로 격의가 없으셨던 분이고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가야 될 어떤 지표라든지 그런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에요. 참 훌륭한 어른인데 뜻하지 않게 또 돌아가시고 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그 원인이 됐던 그때 당시 태강실업 세무조사 네네. 거기에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국세청장을 하던 한상률이라는 사람이 나를 거기다 이제 끼워 이어가지고 그 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 참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참 안 좋죠. 아 그러시겠네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그 죄를 어떻게 다 씻어야 될지 정말 저는 생각해 보면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시기가 되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항상 그 마음이 너무 아리죠. 정말 그 사람이 살만 나는 세상, 네. 사람들이 정말 그 희망을 가지는 세상,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을 지금도 나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곁에 없지만 늘 곁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셨으면 뭐 이 트윗이나 여러 가지로 소통하시는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진짜 혹자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일침을 많이 가하셨을 것이고 진짜 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분과의 소통을 할 수 없고 또 요즘 시대 이런 이꼴저꼴 예. 이 안 보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다라는데 또 그런 말씀을 또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참 그 돌아가신 거는 안타깝게 짝이 없고. 아, 그럼요. 그런데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 정말 뭐 의도하시지는 바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가 됐고 점점 다 그 크기는 커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저도 요즘 그 다시 예전에 그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게 됐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내가 왜 예전엔 미처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잘 갖지 못했을까라는 거에서 제가 많이 자책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많은 영상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 그래도 우리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던 분이 있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진짜.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의 정신과 그런 모든 것이 진짜 잘 녹아내려서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밑거름이 잘 좀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아무튼 노무현의 꿈, 이 땅에서 반드시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그 플란다스 얘기에서 KT가 광고회사 엔서치 마케팅을 인수하는 과정에 탈세 의혹이 있다고 국세청에 탈세 신고서를 제출했더니 이를 KT 세노조에서 고발하였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롯데카드 인수 전에 불똥이 튀었다고 방송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시 엔서치 마케팅을 KT에 매도한 한행컴퍼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사위가 경영하는 사모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롯데카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결국
이번 논란 속에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네. 자, 사실 이번 사건이 이런 상황까지 될 거라고 사실 저희는 전혀 예측한 건 아니었는데, 자, 정말 의외로 신속하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방송 중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금일은 현재 국내 M&A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형태 중 이 파킹 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이 됐었죠. 파킹 딜. 자, 그런데 본 방송에 앞서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구속됐다는 기사가 요즘 뭐 매일 누가 이렇게 자주 네, 돼요. 어제 세 분인가? 아니 그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아, 그랬군요. 네. 벌써 몇 분 됐죠? 네. 자, 이 최근 검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수사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복원하였다라는 또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육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야, 이거 좀 큰 뉴스거든요. 자, 먼저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 조사하신 거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삼성 측에서 깜짝 놀랐는지 네. 언론의 측성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입장도 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어느 그룹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룹의 총수에 연결되는 어떤 사건이요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겨냥하는 증거가 나와버렸으니 삼성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요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금일 어쨌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하고 삼성전자 소속의 김모, 박모 부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를 했던 자료나 통화했던 내용들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주도로 모두 삭제했다는 그런 혐의랍니다. 여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지금 미래전략이 해체되고 이제 만들어진 데인데 사실상 뭐 이제 미전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삭제 지시를 했다는 혐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구가 됐는데요. 오늘 뭐 다른 데보다도 오늘 KBS에서 보도한 것들이 아주 요약이 잘 돼 있는데요. KBS에서요? 예, 요즘에 KBS가 뭐 그 황창기 아니 KT 그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김성태 의원에 관련된 거는 아주 특종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KBS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이렇게 조금 무례하게 하고 이러는 게 보통 KBS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놀랄만한 소식이 하나네 또. 난 잘해요 요즘에 그런 보도들은. 우리 KBS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바꿔야 가야죠. 예. 좋은 쪽으로 바꿔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은요. 지난해 5월에 검찰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사진 조치 결과를 통보한 그 작년 5월에 삼성 측은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들하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등이 모여서 증거인멸을 결정했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삭제했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참 이거 사실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그런 보도죠. 네네. 그리고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에피스 재경팀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무엇을 삭제할지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당시에 JY라는 그런 명칭을 썼는데 이게 이제 부회장 이런 명칭들을 썼다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단어로 여기서 이제 검찰은 보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답지 않죠. 옛날 같았으면 부회장을 여러 세워놨을 텐데 지금 딱 하나밖에 없나. 그렇네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부회장이 한 10명 되면 키워드 부회장 쳐도 누가 누군지 모를 텐데 지금은 딱 한 명이니까 키워드를 치면 그분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 넣어주면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가실 생각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삼성 저희 안 뽑아요. 그리고 또한 공용 폴더가 있는데요. 관련 파일이 2,100개 있었는데 그걸 다 삭제했다는 거예요. 참 많기도 많았어요. 그죠? 이 가운데
부회장 통화 결과 부회장 보고라는 제목의 폴더가 있었대요. 근데 검찰은 언급된 부회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 분식회계는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고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2013년에 그 우리 청장님과 그 계속 우리 방송했던 그 콜옵션, 네네. 이 콜옵션이 평가가 아예 불가능했다는 그런 삼성 측의 주장을 뒤엎는 정황도 발견했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은 그 어쨌든 이런 콜옵션과 관련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이재용 부회장의 통화 육성 음원이 이제 복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보도낸 내용을 잠깐 하나 소개하자면 네. 박영수 특검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하고의 관련성을 지금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특검에서 정유라의 승마 지원, 네. 삼성이 한 뭐 K미르 지원이라든지 승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뇌물이냐 네. 아니냐의 문제를 가르는 하나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영수 특검이 그리고 박근혜 씨는 이걸 뇌물을 받았다. 네. 대통령 때 포괄적인 그런 권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고 그 승계 작업이라는 뇌물죄가 되려고 하면은 그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뭐를 봐줬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이 대가 관계에 있어서 승계 작업이라는 그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이 지금 지금 이재용 씨 재판에서는 대가가 없었다라고 그쵸. 했고 박근혜 씨는 대가가 있었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서로 상반된 결과를 네. 지금 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이재용 씨 재판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과연 승계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이재용 씨가 새로 이제 구속이 될 수도 돼야 있고. 되느냐, 네. 그러기 1심 재판이 맞느냐, 2심 재판이 맞느냐, 손을 이제 어떤 때로 들느냐 지금 그런 문제에 네. 봉착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씨가 승계가 있었다고 되면 다시 이제 재수감이 돼야 되는 그런 가셔야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로 지금 그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많이 비산이겠네요 지금. 완전 비상.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다를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그 삼성의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언론에서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뭐 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아이고 거죠. 무서워라. 네. 삼성이 그러니까 세긴 세나 보네요. 네. 근데 저는 삼성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증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잖아요, 삼성이. 그렇죠. 이게 그냥 다 드러난 걸 보면은 옛날의 삼성 같지 않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소각을 하면 해야지 되는데 예. 매서를 해가지고 또 그걸 들키지 않나.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보면 그 도둑이 재발 저린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게 되는 대목인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진짜. 그 당시가 전부 다 뭐 그 디스크를 숨기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점이 한참 삼바의 그 건감원에서 분식회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때 심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잖아요. 네. 그때라는 거예요 시점이. 그러면서도 언론 프레임을 하는 거 보면 참 이 뻔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옛날도 그러니까 삼성도 옛날의 삼성이지 지금은 아닌가 봐요. 네. 이렇게 뻥뻥 터지는 걸 보면 좀 예. 뭐랄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완벽주의의 예. 그 관리의 삼성. 예, 그 이미지가 좀 많이 좀 퇴색되는 듯한 느낌으로. 예. 저는 네. 이번에 그 검찰이 압수수색 나가가지고 그 바닥을 뜯고서 거기서 하드디스크를 그러니까,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구속될 때 예. 그 정몽구 회장 방인지 어디 방에 들어가가지고 벽을 뜯으니까 그 안에 금고가 나왔고 그 검사가 가가지고 금고 이 번호까지 딱 맞춰갖고 열어버렸대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그걸 서류를 갖고 왔다는데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정확하게 불어주지 않으면 그 넓은 바닥에서 고판을 떼어내가지고 거기에 그걸 했다는 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건 누군가 배신자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그거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소각장은 다 있을 텐데 네. 소각을 시키면 시켰지 왜
이 매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윗선에서 어떻게 됐어? 다 처리했나? 완벽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웃었는데 그게 또 들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지금 이제 거의 목전에 왔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실행자들은 이미 뭐 구속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인정 또 인정할 부분도 그 이제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했어 이렇게 총대를 맬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장 또 사실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점점 단계를 올라가면서 이제 그 삼성도 그러니까 아까 옛날에 삼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씩 보니까 이런 게 드러나고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보도에 보면 회계법인은 돌아섰던데요. 아. 회계법인은 그렇게 인정하던데요. 검찰에 이제 사실대로 얘기한 것 같고 신용평가사도 삼성 측에 돌아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가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 등 돌리고 돌아서서 그 임직원마저도 윗선에서 시켰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진술을. 이런 아까 같이 그런 어떤 녹음 기록이라든지 예. 그 지시 내용 육성이 지금 뭐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 속에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한 방이네요 진짜. 게임셋. 아니라고 그래야죠. 목소리 나 아니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김학의 씨예요? 네? 분명히 99.9% 닮았는데 저 아닙니다. 저 닮은 사람입니다. 저 재판에서 그러는 사람 봤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판사님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네. 판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국가수에 맡겨서 검증해 봅시다. 이러니까 애가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이후에 진행 경과를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금일은 사모펀드의 투자 형태 중 하나죠. 물론 이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파킹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파킹딜. 주차하는 건가요? 그쵸. 네. 파킹. 그야말로. 예. 네.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건데 실제로 영어에서 파킹딜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하여튼 쓰겠죠. 저기 미국에서도 이렇게. 근데 그 파킹딜은요. 실제로 쓰는 용어인지 아닌지 제가 오늘 그래서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찾아오는 계약을 뜻한다. 네.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미 방송에서 다뤘던 현대그룹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현대증권 매각할 때 이 오릭스에다 한번 팔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파킹 딜이었다.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딱 그렇게 나오네요. 아, 워낙 큰 사건이었나 보네요. 예. 그게 뭐 또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사건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전 친인척들과의 다 연결된 사건이었다는 거. 예, 그런 거고요. 사실 이제 꼭 요렇게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게 얘기하면 콜옵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시 사들이는 조건. 콜옵션.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매각하는 건 다 구조를 짜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제3자에게 이제 콜옵션을 걸어서 매각하는 행위도 파킹 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킹 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잠시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몇 개 놨다가 다시 이제 찾아오는 우리 집에 주차장이 없으니 너 주차장에 잠시 몇 개 놨다가 일정한 조건으로 우리가 다시 사올게. 뭐 이런 게 이제 파킹 딜이라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럼 파킹 딜 자체가 뭐 바로 법적 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파킹 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이죠. 일단 비자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을 테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매 형태를 취해서 일정 부분을 주고 다시 대사가 오면은 형식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고 그렇죠. 돈을 주는 그러한 이 비자금 내지는 뭐 뇌물을 준다든지 또는 뭐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이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그 사이에 이명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비자금을 주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또는 돈을 건넬 때 쓰는 방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대상이 되는 거고 오늘 또 이게 다루게 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럼 위원장님 쉽게 말해서 예. 우리가 여기 우리 그 저기 부위원장님까지 해서 4명인데 쉽게 우리가 요 예를 좀 들어서 제가 어떤 그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어요. 요걸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햄버거 가게를 네. 그 지금 돈이 없어요. 예. 지금 우리 장사님께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 햄버거 가게는 꼭 다시 내가 하고 싶어요. 예. 다만 지금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어고 집이 좀 쓸 돈이 있어서 햄버거 가게를 팔아서 좀 돈을 융통해서 쓰고 네. 다시 이걸 사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 햄버거 가게를 저희한테 네. 파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네, 팔아요. 근데 그리고는 이걸 1,000만 원에 팔아서 제가 1,000만 원을 꿔 드려요. 네. 1년 후에 네. 내가 1,100만 원을 줄 테니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 이런 그 사고 파는 계약에서 예. 제가 6개월 있다, 1년 있다 언제 다시 살 테니 요 금액만 받고 꼭 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기업과 기업 간에 이 거래를 먼저 하고 나서 예. 매각을 하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일어나기 전에 미리 계획을 다 먼저 구상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구상을 해놓고 거래를 이제 하는데 그 이유는 햄버거 가게를 이해를 들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일을 예를 들어서 현대증권이 그때 예전에 전에 우리가 네네. 한번 다뤘잖아요. 네. 그 현대증권을 팔 때 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그 PF 사모펀드라고 네네네. 할 수 있는 PF를 하나 세우잖아요. 네. 그 PF에다가 돈을 먹여주고 싶어요. 이 PF라는 속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모펀드라는 게 사실 돈이 거기 사모펀드에는 GP와 LP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LP와 GP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드러나 있지 않죠. 예, 보통 회사 사는 주체들이 그냥 PF가 아닌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 선생님 만약에 샀어. 네. 그러면 장 선생이 산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딱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데 이 PF를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전주, 실질적인 주인이죠. 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GP, 그러니까 PF를 운용하는 겉으로 실질적 그 속된 말로 얼굴마담이죠. 네. 그 속에 숨어 있는 LP는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 돈 주인은. 그게 그 사람들이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먹여줘야 돼. 그렇죠. 뭐 무슨 이유인지는 그건 별개로 하고. 네. 그러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일단 먹여줄 수 있는 구조로 파는 거죠. 그렇지.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팔고 사오는 조건을 다시 다는 겁니다. 그 사올 때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오면 팔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오면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돈을 먹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PF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돈을 줬는지 왜 줬는지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죠. 그냥 거래를 했구나. 그냥 물건 샀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이제 모아서 그리고 이제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야 누구 아들이 움직였대, 누구 기업에서 움직였대, 힘 있는 사람이 권력자 이번에 사모펀드 조성하니까 돈 좀 갖고 오세요 하면 또 다 갖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PF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전주들 소위 말하는 LP들의 네. 이게 익명성에 기대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먹여주는 구조죠. 그야말로 돈 먹고 돈 먹기다.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그때 왜 쉽게 돈 먹는 거죠. 자베즈라고 그때 네. 그것도 자베즈 자베즈 네. 그렇죠. 그 자베즈 PF가 결과적으로 그 속에 누가 들어 있는지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구조를 짰는데 왜 그랬을까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진행을 우리가 좀 사례들을 좀 더 들 수 있는데 더 들다 보면 이런 구조의 기본 틀 속에서 누구한테 돈을 주고자 할 때 또는 비자금을 만들고자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속에 PF 속에 자기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숨어 있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이 실질적인 전주가 돼가 거기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기가 막힌 시나리오인데 그건 또. 아니,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차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백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이제 이런 우리 금융 구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주고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절대 이거를 그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사건인데 요번에 이제 본의 아니게 탈세 제보를 하면서 또 그게 세노조에서 고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롯데카드가 사실은 매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했는 사안인데 거기서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불거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하면서 차차 설명을 하기로 하죠. 저도 롯데카드 이 매각권 몰랐는데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한화가 막 물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롯데카드 인수전에도 뭐 그냥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하면서 롯데카드 인수전?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네. 야, 참 재밌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파킹 딜은 사실상 이 거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 거래. 그리고 저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금융 실명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 실명제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내부적으로는 안에는 다 실명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실명제. 겉으로는 이제 펀드라는 이름으로 그냥 뭐 이름도 별도로 짓죠. 뭐 사모펀드 1호, 뭐 펀드 1호 이런 이름을 짓긴 짓는데 구체적으로 전주가 누구다라고는 밖으로 이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걸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확인하려고 하면 건강원 같은 데서 충분히 확인할 신고는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르겠지만 불과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다. 뭐 그런 사람들은 막말로 사모펀드 만들면 그냥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혹들이 많죠. 네. 옛날에 뭐 권력자의 뭐 아들 사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운영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모펀드 이 실명제가 반드시 이게 조사해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모펀드는 누구누구게 대외적으로 꼭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 펀드라는 게 자금을 모으는 게 펀드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자금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또는 권력자에 뭐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그 돈을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일부 그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에는 금융권 그 아주 굴지의 금융권 회사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거나 권력자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이 돈이 모일 수가 없는 펀드가 구성이 될 수가 없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같은 그 가능한 사람들한테 몰리기 때문에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숨어 있는 그런 거래가 비자금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궁금한 게 이 사실 뭐 기업 간의 M&A 이외에도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펀드 만기 시기에 매니저 간 파킹 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거는 뭔지. 검찰에서도 수사가 여러 번 됐죠. 그러니까 펀드 만기 때 그러니까 뭐 채권 같은 거 파킹 많이 하잖아요. 채권 파킹 해가지고 처벌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그 자기 펀드가 만기되는 시점에 이 수익률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걸 더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해산을 해버리면 뭐 브라질 펀드, 뭐 중국 펀드인데 너무 조항이 예. 좋아서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음에 만기 이제 환매하고 나서도 이걸 또 갖고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다 잠깐 맡겨요 하루. 그렇다가 다시 갖고 오잖아요. 그게 파킹딜이거든요. 그건 완전 불법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또 써먹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M&A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모펀드의 파킹딜하고 전혀 다른 건데요. 이 파킹딜은 절대 불법입니다. 시세 조정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킹딜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좀 전에 이제 지금까지 설명된 파킹딜은 파킹딜 자체는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다만 파킹딜을 하려면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밀하게 거래를 하니까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수익을 보장해 주면은 불법이에요. 사모펀드 수익을 보장해주면 불법이고. 그런 얘기 했었죠.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진성 매각이 아니니까 가짜로 매각했다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 사면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네. 그 자체도 실명제 위반일 수도 있고 차명으로 공시하는 거니까 공정공시 위반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주변 그 파킹딜을 하는 그 주변 상황들은 다 불법이지만 파킹딜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은 약간 법의 허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 금융거래, 금융기법 또는 파생상품 뭐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그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가서 금융기법들을 배워가 와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잘못된 어떤 그 편법,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숨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그런 자행되는 일들이 많다고 봐야죠. 이게 우리나라 일은에서 처음 시행되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는 사실 이런 걸로 많이 있던 일들이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다 이제 적용해서 이걸로 가지고 주로 보면은 이 펀드를 운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고관들 자제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요. 외국에서는 과거에 다 진행해간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은요. 자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래가지고 준법감시 업무팀에서 이런 이명 계약을 통해서 이런 거래하고 그러면 다 잡아요.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차이니즈 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의 부서, 그러니까 같은 회사지만 옆 부서에 문도 못 닫고 들어갈 정도로 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차이니즈 월이 만리장성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업무 교류도 안 되게끔 다 차단시켜 놓으면서 스스로 외국 애들은 이런 거래들을 못하도록 만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따라가가지고 이 짓거리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서 못된 것만 배웠다고. 그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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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청장님하고 이런 일을 접합해서 이제 요즘에 일을 벌리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 사람들 자체들은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지만 결국은 세금을 탈루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을 안 낸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세금을 안 내므로써 결국은 이런 그 관행들이 쭉 이어지면 이 말도 안 되는 놈들이 또 부자가 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진짜 가난하게 사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하는 거래들이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이 최근 저희 플란다스계에서 탈세 신고서도 제출했고 KT 세노조가 고발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한행 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도 이 파킹딜 의혹에 휩싸였었는데 지금까지 파킹딜 의혹 논란이 있었던 사례 좀 몇 가지 설명과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증권. 예. 네. 현대그룹이 2014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었고 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상선의 자회사인 현대증권을 매각을 시도했는데요. 그 당시에 오릭스라는 회사의 그 사모펀드에 네, 일본 오릭스. 팔았는데 그때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오릭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오릭스 일본계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었죠. 그 간판만 오릭스였고 네. 실제로 자금 조달은 대부분 국내에서 했고요. 실제로 여기서 공동 GP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자베즈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베즈 파트너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네. 관여하는 펀드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 파킹딜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한행컴퍼니처럼 우선협상 대상자가 깨져버린 그런 형태죠. 사실 그때 당시에 매각가는 한 6, 7천억밖에 안 됐던 게 불과 3개월이 지나서 KB에는 2배 반 넘는 가격에 팔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석 달 만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에게 싼 가격에 넘겨서
나중에 어차피 사모펀드 이건 팔아야 되니까 그때 너희가 비싼 가격에 팔아라고 그 구조를 짠 거죠. 결국은 그 당시에 깨진 이유도 현대그룹이 되사오는 조건 때문에 이 파킹딜 논란이 벌어진 거거든요. 결국 되사오는 가격을 현대그룹이 굉장히 높게 썼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과 여기 우선협상 대상자가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국민은행이 뭐 누구한테 팔 거 아니니까 아예 비싸게 사버린.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모펀드의 아주 참 요상한 그런 구조다. 매매 구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사례 전형을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네. 전형적인 그 교과서적인 거네요. 그렇죠. 파킹 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네. 사실은 우리가 현대증권 매각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건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죠. 예. 예, 이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 플란다스 얘기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네. 이 부분도 탈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예, 좀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네. 동국제강이 뭐 자금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페럼 인프라라는 골프장 운용회사를 매각하려고 했었대요. 저 아세요? 이천에 있는 골프장인데. 아, 그러세요? 예. 저는 골프를 안 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 유명한 회사인가 봐요. 페럼 인프라가. 예, 잘 돼 있습니다. 프라이빗하게. 그래서 이 동국제강이 루터 어소시에이트 코리아라는 네. 사모펀드하고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거를 그쪽 사모펀드의 루터 PF에 팔려고 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지금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파킹딜 논란에 휩싸여버린 건데요. 네. 그 계약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럼 인프라 지분 49%를 그 동국제강이 루터 PF에다가 팔겠다고 양해액서를 체결했는데 그 3년 안에 페럼 지분을 다시 사드리겠다는 계약을 골자로 네.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후에 다시 사오겠다 그러니까 파킹 딜이라고 그냥 이거는 공부 안 한 사람 대충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예. 뭐야 팔면 파는 거지 3년 후에 다시 사오겠다고 계약서 쓴 건 네. 뭔 얘기야? 이게 더군다나 똑같아요. 이게 지금 얘네들 수법이 똑같은 게 그때 당시 현대그룹도 현대상선이 자기네 자회사인 현대증권을 팔면서 지네 회사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꼬여버렸는데 여기도 지금 루터피가 페럼 인프라 지분을 담보로 400억 원대 후반의 자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동국제강에. 그럼 사실상 이게 대출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해놓고 3년 후에 팔고 수익률 보장받았으면 이건 완전히 지금 그럴 만한 논란에 흡사할 만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동양매직이 있으면 동양매직도 동양그룹이 어려워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팔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다시 사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을 동양그룹에서 콜옵션 등을 계약서에 반영해가지고 인수자가 나중에 이렇게 네. 인수자로부터 다시 되살 수 있는 그런 걸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깨져버린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이거를 사모펀드에 팔았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글렌우드 NH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인데요. 네. 법원에서 이거를 3천억 원에 딱 팔았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요? 이걸 3천억에 팔았는데 그 후 몇 년 후에 네. 이 글렌우드 NH 프라이빗 에쿼티가요. SK 네트워크에다가 이걸 6천억에 팔아버렸어요. 와, 더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글렌우드하고 NH 프라이빗 에쿼티 이 펀드잖아요. 네. 여기에 3천억에 살 때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랬대요. 저건 비싸게. 어떻게 3천억이나 주고 왜 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면서 저걸 사가지고 어떻게 팔라고 저러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웬걸? 그 뒤에 팔 때 6천억 받고 파는 거예요. SK 네트워크가. 냄새가 풀풀 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일정한 정상적인 거래 금액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 정도 이상 사가지고 저 절대 재미 못 볼 건데. 가시평가가 나오잖아요, 거의 예. 웬만한 어느 정도. 그런데 그거를
막 아무 저거 없이 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거의 따블로 지금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이제 법원에 넘기기 전까지는 이거는 파킹 딜이라고 의심을 할 만하죠. 네. 근데 그 뒤에 거래는 이들만의 거래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거래 계약서를 다 확인해 보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 이제 예. 대사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제3자한테 매각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속에 뭐가 있었는지 사실 그런 걸 찾는 데가 우리 브란다스 기회 아닙니까? 네네네. 찾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 바빠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요번에 논란이 된 한행컴퍼니하고 롯데그룹이 네. 롯데카드 매각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제 깨진 그 상황인데요. 네. 이것도 지금 이게 사실 저희는 전혀 이거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시장에서 의심할 만 하겠더라고요. 이 보니까 어차피 한행컴퍼니라는 회사는 사모펀드라 이런 걸 엑시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다시 나중에 되파는 거를 네네. 뭐 또는 바이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사모펀드는 수익률을 맞추려고 이걸 되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도로 롯데가 니네 사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지금 그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세노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네. 세노조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KT 세노조는 자기네들은 롯데카드하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 친구들 지금 자기네 회사 노사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한행컴퍼니는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바뀌었어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없애버려야 된다. 금융기관을 인수할 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거든요. 근데 고발되고 논란에 휩싸이면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딜레이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기다려주고 막 그래버리니까 딜이 자꾸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려라 이러는 방향으로 기사의 논조가 확 바뀌어버렸는데요. 택도 없는 얘기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아니, 우리나라 법이 언제부턴가에 그런 회사들이, 뭐, 건의하고 얘기하고 바뀌고 그랬었나요? 아, 그럼 그런 일을 안 하고 살아야지.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법 도입도요. 왜 도입이 됐냐면 참 이 기자분들도 좀 알고 써야 되는데 정부가 예전에 금융기관들 부실한 거 전부 다 책임져가지고 다 끌어안고 공적자금 투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로도 관행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칼을 뽑아내가지고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부터 없애자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예. 지금 엉뚱한 대로 튀었어요, 이거. 그러게요. 이번에 그 현대증권 매각, 롯데카드 매각 등으로 파킹 거래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고 많습니다. 네. 과거 이 사모펀드의 이와 같은 거래가 단지 논란에 그치기만 했는데 저희 플란다스에게에서 이러한 이 파킹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 지금 파악 중에 있는 게 또 좀 몇 건이 더 있나요? 지금 아직 요번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 어떤 그 롯데카드 인수전에서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쭉 지금 계속 이제 전체 하면 파킹 딜과 관련된 의심 갈 만한 사건들을 지금 수집 중에 있는데요. 네. 뭐 제보가 있으시면 제일 좋고 우리한테 많은 제보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냥 단순히 이제 파악한 것만 해도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플란다스계에서 이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생각이냐면 이걸 관계기관에서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방송으로 할 뿐이지 우리가 실질적인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 관계기관에서 이걸 같이 우리하고 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하기엔 사실 힘이 들거든요. 그 의심만 할 뿐이지 사실상 뭐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게 아니 이 불법이 의심되고 탈세가 의심되고 정황이 뚜렷한데도 그걸 정부기관에서 해서
이걸 나서서 해야지 왜 민간인인 힘없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서야 되는지. 진짜. 커피값도 없는데 지금. 근데 이제 뭐 그분들도 바쁘잖아요. 사실 뭐 고유의 일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시대가 자꾸 바뀌고 이 탈루나 범법의 그 수법이 다양해지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이게 뭐 이런 일들이 없었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었던 때 법이 만들어졌고 그걸 롤로 해서 해오던 사람들이니까 모른다고 지금 치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관심은 가지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이제 이 파킹 딜이 비자금 형성이라든지 누구한테 뭐 뇌물을 주거나 네. 그 뭐 배임 수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관계 기관이 대충 이 파킹 딜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자면 이제 금감원이 첫째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국세청, 그다음 검찰 이 3개 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상속증여세법상에 이 특수관계자가 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또 특수관계자면은 이제 정상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그 기준 법인세법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정상거래 가액이라는 게 나오고 그 평가는 상증법상의 평가를 가져옵니다만은 그래서 적용은 이제 법인세법상으로 해서 그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인정 못 받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또 금감원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는 펀드를 구성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고 팔면 괜찮은데 이명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명 계약을 해 가지고 뭐 특정 금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점에서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검찰로 이제 고발을 하면 검찰이 이거를 이제 형사처벌 문제를 이제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조가 되면 하나의 그 이런 사실들을 근절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 검찰이나 이런 걸 인식을 못 해가지고 수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누가 이거 고소 고발이 없으면은 검찰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소 고발하는 쪽도 일반인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의심이 가는다 이 정도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법인들끼리 거래한 내역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펀드에 들어와 있는 돈이 누구 돈인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금감원은 다 알 수가 있죠. 그다음 거래된 내역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도 신고된 내용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 법을 어긴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국세청, 금감원, 검찰 이 3개 기관은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꼭 한번 해야 된다. 이 방송을 통해서 간곡하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너무 진짜 이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게 제일 좀 불만이었던 게 국세청, 그다음에 금감원 또 검찰. 네, 검찰. 요 진짜 조금 관심을 갖고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의심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못했지만 네. 왜 그 시점에 그렇게 주고 사고 또 대사 주고 또는 제3자한테 그게 넘어가도록 해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무슨 대가가 서로 오고 갔을지를 의심케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좀 힘없는 저희들이 자꾸 이걸 파헤치고 이걸 조사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게 몇 천억, 몇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검은 돈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법 이 법 제도가 좀 강하게 좀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좀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끝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요? 네. 다 끝났는데요. 아, 뭐 더 할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저기 효성? 저희가 효성? 저희가요. 그 금성? 그럼. 아니요 말씀 나오신 저기 해주셨으니까 네. 사모펀드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죠. 플란다스 얘기해서. 아, 네. 아, 저희가 하나요, 그러면? 네,
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우리가 정보 수집을 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을 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 그러나요? 군사를 없애고 이제 탄탄하게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뭐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사모펀드가 개입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린 작업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걸 다 팔았다가 다시 또 되사주고 네. 또 제3자한테 택도 없는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팔 때는 그보다 더한 가격으로 또 팔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전제가 안 돼 있으면 그래 사지는 않죠 처음부터.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그 속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든 어떤 개인이든 돈을 그 무슨 바하마 제도로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가 아프리카로 보냈다가 미국은행 보냈다가 필리핀 보냈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그걸로 보내고 돌리고 지랄 연병을 떨어도 우리 청장님과 그 다음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만 레이더망에 걸리면 그 어떤 누가 돈을 지구를 만 바퀴를 돌려도 그거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나쁜 생각 갖지 마시고, 네. 아무튼 지금부터 나쁜 짓 하신 분들 긴장하시고, 네. 딱 얼어 있으면 저희가 다 잡으러 가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세 분 너무 수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자, 저희도 다음 주에 좀 더, 속 시원한 내용으로 다음 주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